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챕터 두 번째로 넘어갈 겁니다. 피셋형 다 했고요. 이제 저희 모듈형 문제들, 그 중에서도 피듈형 중심으로 해서 문제풀이의 유형들과 실제로 어떠한 문제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모듈형 아닌 피듈형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은 이 차이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듈형 같은 경우는 그 NCS 사이트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모듈 이론들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완전히 그 이론 암기형으로 출제되는 유형들을 말합니다. 처음 초창기에 NCS가 도입됐을 때 많이 나왔던 유형인데요. 요즘에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모듈형보다는 이렇게 피듈형으로 훨씬 더 많이 넘어오는 추세이고요. 피듈형 같은 경우는 피스탯형과 모듈형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들을 실제로 실무에 필요한 어떤 문서나 상황들에 접목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그 이론적인 부분들을 잘 좀 적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실제적인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두세 가지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출제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문 길이도 좀 길어지고 그 다음에 문서의 유형 자체가 공문서나 공고문이나 보도자료나 법률계약서 같이 다양한 실용문의 형태들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독해력도 피셋 유형처럼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만 이런 실무적인 부분에서 왜 이러한 문서들을 작성하는지에 대한 목적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발문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종합적인 판단 능력 역시도 중요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문서의 종류와 문서 작성법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 이해하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들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서 작성 능력에서는요. 이 공문서, 기한서, 보고서, 설명문, 보도자료 정말 다양한 유형의 문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문서별로 이제 작성해야 되는 방법들을 좀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한 문제 유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은 문서 종류의 특징을 확인하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조금은 응용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풀이 전략은요. 여러분들이 우선은 유형별로 문서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NCS 모듈 이론에서 나온 작성법에 대한 기본기들은 다져 나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보시면은 그 NCS 이론에서 나와 있는 그 짧은 작성 방법들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서요. 조금 더 내가 확인해야 되는 정보들, 작성 방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를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피듈형 문제들은요. 좀 처음에 보면 복잡해 보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좀 실용적인 문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형식도 어색하고요. 네, 내용도 어색합니다. 그래서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피셋형과 굉장히 다른 지점들이 있다면 모든 내용들을 맥락에서 읽고 파악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 유형은 아니라는 겁니다. 발문을 제대로 읽으시고요. 거기서 요구하는 정보들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 꽤 많은 만큼 그러한 부분에서의 훈련도 같이 병행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요, 한 10가지 정도의 문서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각각에서 또 예시로 풀어볼 수 있는 연습 문제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문서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이 문서의 종류가요. 바로 공문서입니다. 자, 공문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직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해보신 경험이 없으시다면 상당히 생소한 그런 문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공공기관 들어가시면 또 가장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서이기 때문에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공문서는요. 정부 행정기관에서 대내적 혹은 대외적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일반 회사에서 정부기관을 상대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 작성하는 문서다라고도 되어 있죠. 어쨌든 정부기관끼리 또는 정부기관과 다른 사기업이 함께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 안에서요. 아주 공식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공식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특징을 보시면 엄격한 규정과 양식에 따라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요. 작성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결제 규정 역시도 엄격하게 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공문서라고 하는 것은요. 회사 외부로 전달되는 문서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회사 내부에서 부서끼리 업무를 하는 문서가 아니라요. 정말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끼리 아니면은 공공기관과 다른 어떤 기업끼리 이런 식으로 외부적으로 지금 발송이 되는 문서이므로 굉장히 육하원칙에 의거하여서 정확하게 문서가 기술되어야 한다. 어떤 대외적인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서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규정이 엄격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얼마나 잘 지켜서 문서를 작성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포커스이기 때문에 이 문서 작성 능력 파트에서는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걸 보면은 이게 딱 공문서 형식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문서들을 작성해 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은데 보시면은 조금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어떤 글로 쓰지 않고 앞에 이렇게 글머리 기호들이 계속 들어가야 한다는 거, 뭐 이런 다음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다는 거, 생소하게 이런 끝이라는 것들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문서 번호 있고 경유, 수신, 참조까지 있다는 거, 그리고 제목을 이렇게 써야 한다는 거, 시행일자 같은 경우는 이런 우측 한계선에 들어가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보이실 겁니다. 이 디테일한 내용들을 지금 당장 보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공문서는 이러한 형식이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한서가 있습니다. 자, 기한서도 지금 오른쪽에 있는 형식을 보시면 공문서랑 비슷하게 생겼네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드시죠. 자, 근데 이 기한서는요. 지금 정의를 보시면 기업이나 기관에서 공식적인 결제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공문서랑 사내에서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자, 공문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외부적으로 이런 협조를 하기 위한 문서였잖아요. 근데 이 기한서는요. 그 사내에서 부서끼리 또는 부서 내에서 협조를 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그러한 문서이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내 공문서로 불린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기한서 역시도 굉장히 공식적인 문서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인 문서들은요. 작성 규정이 엄격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서 또 다루겠지만 이 공문서의 아주 세부적인 작성 요령과 기한서의 작성 요령들이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도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정책, 프로젝트, 구매, 인사 관련 사항들을 상급자에게 승인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문서라는 점 이제 이해되시죠? 자, 특징은요. 업무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결제권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일정, 실행계획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기재해서요. 이 문서가 공식적으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연습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번 문제인데요. 자, 지금 이 문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형식을 봤을 때 앞에서 우리가 한번 봤던 공문서 또는 기한서의 느낌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죠. 그죠? 네, 지금 기관명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신, 경유, 그 다음에 어떤 문서의 제목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천일염 연탄 신청 안내문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목적이 나와 있네요. 가을 천일염 연탄을 각 영농회별로 주문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영농회 장님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내는 곳이 농협 서부지점이에요. 이쪽에서 영농회에다가 지금 보내는 문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내부 문서는 아니고요. 그죠? 이 농협 서부지점에 속해 있는 각 영농회에 보내는 외부 문서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내용을 보면은 아래에는 세부적인 그 안내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품목, 거래처, 내용, 신청기한, 공부방법 같은 것들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급 시기까지 나온 다음에 본문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뭘 붙였네요. 신청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끝이라고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한번 기관에 지금 가장 최고권자, 최고권자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정보들, 기관에 대한 정보와 그 다음 작성한 분의 이름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요. 외부로 전달되는 그런 공문서임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문서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공문서였으니까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선 규격과 양식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요거 절대 안 됩니다. 왜냐? 공문서 기한서는 엄격하게 공식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엄격한 규정과 결재권자의 승낙이 있어야지만 문서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문서로서의 기능이 성립한다. 이거는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일정 기간 동안 보존되며 업무 처리 결과의 증거 자료로서 활용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역시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서라는 것은 보존이 되면서 이 업무와 관련해서 나중에 어떠한 이슈들이 있을 때 충분한 증거 자료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보겠습니다. 회사의 업무에 대한 협조를 구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때 작성하며 흔히 사내 공문서로 불린다라고 했어요. 자, 사내 공문서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기한서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문서 같은 경우는 지금 농협에서 영농회 장에게 보내는 그런 외부 문서였기 때문에 이것은 기한서가 아니라 우리가 공문서로서 기능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 보겠습니다. 조직체의 의사를 내부나 외부로 전달해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조직체의 의사를 내부나 외부로 전달한다. 네, 외부로 전달하는 거 지금 계속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공문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정부기관에서, 산하기관에서 각종 공공기관으로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이게 외부적으로 나가긴 했지만 또 그 농협에 있는 그런 내부의 또 영농회별로 보낸 거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또 지금 협조를 구하는 공문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대내적, 대외적으로 전달해주는 기능들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다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였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다음과 같은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세부적인 작성 요령은 뒤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한번 예습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문제는 한번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시면 내용이 복잡할 경우 다음 아래와 같은 항목을 만들어서 구분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오류가 있네요. 그죠? 네, 아까 보니까는 어땠어요? 복잡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래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부 내용들을 쭉 적었습니다. 그죠? 네, 요거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짜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숫자만으로 표기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맞습니다. 실제로 공문서에서는요, 날짜 같은 경우 년, 월, 일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2025년, 그 다음에 8월 1일, 네, 이런 식으로 아라비아 숫자와 온점만으로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인은 권리, 의무,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정확하게 기술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사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권리, 의무,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공문서가 이 권리, 의무,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냐라고 하는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협조를 구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의견들을 제안하거나 아니면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하는 문서였기 때문에 사실 이런 증명하는 문서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권서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의사소통 능력에서 따로 이렇게 배우지는 않는 하나의 문서 유형인데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러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는 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은 3번이 잘못됐다는 거를 찍으실 수 있어야 하죠. 그 다음에 4번이요. 내용은 한 장에 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마지막에는 끝자로 마무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문서는요, 한 장에 담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 마지막이냐면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네, 본문 또는 첨부 파일이 있었죠, 부침. 네, 이런 파일의 마지막에는 끝자를 써서 이 공문이 지금 끝났다라는 것들을 표시해 주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서 유형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엇이냐면요, 기획서입니다. 자, 기획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써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적극적으로 아이디어 내고 기획한 하나의 프로젝트를 문서 형태로 만들어서 그 내용을 전달하여 기획 시행하도록 설득하는 문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네, 내가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요, 지금 시행할 거야 라는 것들을 지금 어떤 식으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좀 짜가지고 설득하는 문서다라는 거죠. 설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획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목차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 목차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득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전반적인 개요 담고 그 다음에 현재 왜 이러한 기획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목적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해결을 해나가고 목표를 세부적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 실행 계획이요. 일정, 장소, 인원,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까지도요. 이런 구체적인 실행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계약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유의미한 기대 효과를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다가 설득을 위해서 뭔가 참고했던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런 첨부하고 또 참고자료의 출처들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까지가 이 기획서의 기본적인 작성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기획서의 양은요, 그때그때 다르기는 하죠. 원페이지 기획서 같은 거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기획서는 이러한 흐름으로 작성이 되어서 결국은 내가 지금 낸 아이디어의 타당성을 설득하여야 하는 문서로서의 기능을 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 운영 방안에 대한 토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목적이 먼저 써져 있네요. 현대 사회에서 환경오염은 지금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오염이 더 이상 사회적 문제로만 치부될 수 없으며 유연하게 경영 환경을 변경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라고 하면서요. 지금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미 유럽과 미국의 기업들이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도약한 건 역시 친환경 기업으로서 도약한 건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근거를 얘기해주고 따라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문제 방지 관련 경영 전략을 심도 있게
고려하고 이와 관련한 우수기업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업적 관심 제고를 이루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의를 한번 시행해 보겠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행사, 이 토의 행사를 언제 할 것인지, 장소는 어디인지, 행사 구성은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이라고 괄호가 쳐져 있네요.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가 제목을 우리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죠? 내용을 읽어보면 국내 기업이 환경 문제를 인식하여 이와 관련한 경영 방향을 세우고 이를 통해 환경 보전에 대한 기업적 책임 수행이라는 세계화 추세에 동참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나와 있고요. 탄소 배출 거래권 시장과 관련된 국내 기업의 수익 창출 기회 요소를 다각도에서 마련한다. 환경뿐만 아니라 인권, 노동, 윤리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기업적 차원의 관심이 높아지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결국은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는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행사를 통해서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별첨 자료라고 해가지고요. 앞서서 문제인식 단계에서 얘기해 줬던 이런 유럽, 미국 기업의 이런 경영 전략과 그 다음에 또 탄소 배출 거래권 시장의 규모와 발전 추이 같은 자료들을 지금 첨부해서 내가 왜 이러한 행사들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를 설득력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서는 지금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이 행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행사가 얼마나 의미 있을 행사인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득하려고 하니까 한번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목적으로 쓰인 기획서임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서를 읽으시면서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다면 이것이 무슨 문서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 유형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이 문서의 종류는요. 네, 기획서죠. 그 다음에 5번 문제, 이 문서의 기억에 들어갈 항목명은요. 우리 기대 효과였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문서 종류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보고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서 같은 경우는 어떤 사실, 사건, 업무 실적 등에 대해서 정리하고요. 결론, 제언을 포함해서 상급자나 관련자에게 전달하는 문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또 보고서들이 존재하죠. 영업보고서, 결산보고서, 업무보고서, 출장보고서, 회의보고서, 연구보고서 등등. 네. 내가 어쨌든 상급자에게 또는 관련자에게 이 목적을 정확하게 업무적인 목적을 가지고요. 네, 보고하고 전달하는 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고서 같은 경우는 우선은 간결하게 주제 중심으로 해서 작성이 되어야 되겠죠? 이거는 모든 실용문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작성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보고를 하는 목적과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그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가 어떠한 내용들을 지금 보고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들이 쭉 전개가 되어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어떠한 결론을 도출했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를 제언하고 참고자료를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보고서의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디테일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우선은 공통적인 보고서의 맥락이 이러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업무와 실적 등에 대해서 정리해서 상급자나 관련자에게 전달하는 공식 문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게 지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연구 논문입니다. 연구 논문 역시도 연구 보고서의 일종이죠. 그죠? 다음 중 지문의 내용을 대표하는 핵심 단어를 3개 선정할 때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이거는 뭐 연구 논문임은 잘 알려줬고 그 다음에 이 요약을 보면서 핵심 단어를 선정하래요. 자, 이 발문이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자, 우리 이거 피셋형에서 배웠던 걸로 한번 치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 단어라는 말은요. 결국은 이게 중심 화제다 라는 말로 귀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중심 화제는 어디에 있느냐? 중심 화제는요. 당연히 중심 문장에 중심 화제가 속해 있을 거고요. 이런 중심 문장들은 당연히 중심 문단 안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죠? 이 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긴 글이 아닙니다. 그죠? 굉장히 짧은 단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 중요 문단을 찾는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는요. 읽으시면서 네,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거. 그 중요한 내용들 안에 당연히 중심 문장이 있을 거고 그 중심 문장 안에 중심 화제인 핵심 단어들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빠르게 한번 읽어봅니다. 메콩강 유역 개발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시작하였다. 그 다음 중국은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 메콩 유역 개발에 중국이 적극적인 이유는 이러한 발생되는 이익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무리한 개발로 인해서 메콩 하류 지역의 국가들에게 많은 피해가 일어났다. 유량 변동으로 인해서 캄보디아, 베트남 지역 주민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농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차이나 국가들은 이러한 피해에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투자는 인도, 차이나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높은 중국의 의존성은 인도, 차이나 국가들의 지역 정책에 있어서 주도하는 역할이 아닌 중국의 정책에 이끌려갈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된다라고 하면서요. 지금 어떤 현황에 대해서 쭉 설명해주고 있는 게 보이네요. 그죠? 지금 이렇게 내용을 읽어봤을 때 뭐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뭐 이런 인도, 차이나 국가 이런 것들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내가 지금 연구 논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뭘 연구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냥 어떠한 연구의 배경을 설명해주는 그러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배경입니다. 네. 자, 그러면 중요한 내용은 아마 뒤에 나올 겁니다. 자, 볼까요? 이에 본 연구는 자, 여기서 시작하네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겠네요. 그죠?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메콩강 유역 개발에 대한 배경과 인도, 차이나 국가별 경제적 접근 방법으로 인한 수저원 분쟁에 대해 알아본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시면 연구가 뭘 하냐면 이 중국의 메콩강 유역 개발에 대한 배경, 그 다음에 인도, 차이나 국가별 경제적 접근 방법으로 인한 수저원 분쟁, 이 두 가지를 알아본대요. 그리고 수력 개발로 인해 하류국가의 피해 및 대응에 대해 분석한대요. 그죠? 자,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 이 연구가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가 지금 여기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내용일 겁니다. 자, 뒤에 계속 읽어볼게요. 이러한 우려를 방지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단순히 경제발전이 아닌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볼 것이며 인도, 차이나 국가들의 중국 의존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또한 살펴보려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방안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래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결국은 여기 이 피해 및 대응에 대해 분석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된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부분, 이 세 가지. 그죠? 네. 요 세 가지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단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던 단어들 보이시죠? 수저문색 나와 있었고요. 메콩강 유역개발 나와 있었고요. 인도, 차이나 국가 나와 있었습니다. 안 나와 있었던 거
인프라 구축입니다. 네,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거, 인프라 구축이라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는 거죠. 피셋형과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피셋형에서 배운 것들을 잘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연구 논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당연히 중요한 내용은 이 연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일 수밖에 없다는 점들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보도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요, 정부기관이나 기업체, 각종 단체들이 언론을 상대로 특정 정책 행사 성과 등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지금 보시면 언론이 대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책, 행사, 성과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문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 이런 행사를 시행했어. 시행할 거야. 우리가 이러한 사업에서 이런 성과들을 거두었어. 라고 하는 부분들을요. 지금 널리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언론을 상대로요. 그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는 보도자료들은 언론에서 낸 보도자료들이죠. 그죠? 신문, 기사, 뉴스 같은 것들을 보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만약에 보도자료를 작성한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작성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죠? 이러한 보도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언론사에 배포를 하는 거죠. 배포를 하고 또 우리가 직접 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보도자료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배포된 것들이요. 우리가 실제 이런 언론사들에서 보는 최종적인 보도자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은 결국은 우리 기관을요, 널리 알리기 위해서, 결국 홍보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부분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문서들은요, 약간 업무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문서였어요. 그죠? 근데 보도자료는 거기서 조금은 차이가 있죠. 업무를 위한 문서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대중들을 위해서 우리 기관을 홍보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문서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크게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작성해야 하느냐? 실제로 여러분들 NCS 의사소통 능력에서는요, 이렇게 보도자료와 관련된 문서 유형들이 정말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성법들도 좀 잘 알고 있으신 게 필요한데요. 우선은 기자들이 쉽게 이 보도자료를 보고 기사화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포함해야 된대요. 이 5W1H가 뭐냐? 육하 원칙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객관적인 문체를 사용해야 된다. 그죠? 언론 보도의 기본적인 원칙은요, 객관성입니다. 그죠? 중도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홍보성 표현, 홍보 글이긴 하지만 홍보성 표현을 자제하고 사실 기반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 혁신적인 이런 너무 과장된 표현들은 지양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도자료는요, 첫 문장 그리고 첫 문단이 리드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리드문에서요, 핵심 정보들이 제시가 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피라미드 구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가장 중요한 내용 맨 첫 번째로 담고 그 다음 세부 내용 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배경 정보는 더 마지막에 들어가는 이런 거꾸로 된 구조라는 것들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보도자료는 너무 길지 않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 너무 길면 우선 기자들이 읽기 힘들어요. 기자들도 빨리 읽고 이거를 써가지고 지금 시의성 있게 자료를 배포해야 되는데 보도자료가 너무 길거나 복잡하다 그러면 기자들도 읽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A4용지 기준으로 해서 한두 장 이내로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공문, 보고서, 기획서, 보도자료를 좀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문서들을 접해보지 않으셨을 때 좀 딱 문서만 보고 이게 무슨 문서일까요?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목적과 그 다음에 작성 대상을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문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행정 전달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내적, 대외적으로 지금 전달하는 문서이고요. 그 다음에 지시, 통보, 요청, 회신 이런 공적 내용들이 담기죠. 자, 보고서 같은 경우는 업무적으로 사실적인 부분들을 보고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부 결제를 받고 관련자들에게 결제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업무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공문과의 차이점이죠. 자, 그 다음 기획서 같은 경우는 이제 세부적인 실행 계획, 나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요. 제안함으로써 결국 그게 실행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문서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배경, 목표, 전략, 그리고 실행 계획과 기대 효과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어떤 사업이나 행사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제안하는 문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대외 홍보이기 때문에 지금 작성 대상이 언론, 대중과 같은 불특정 다수들을 타깃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은요, 되게 내부적인 업무 내용은 아니고요. 사업 추진 현황이나 성과나 이런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라는 정보 전달성 내용들이 거의 강하게 지금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문서가 어떠한 문서인지, 어떤 종류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문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 문제잖아요. 자, 제목 보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대응 방안 설명의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A대학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대구시 의회 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행사를 개최한다라고 하는 행사 정보를 알려주고 있네요. 그죠? 자, 이번 설명회는 대구시가 마련한 새로운 교육 플랫폼으로 단계별 온라인 강의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오프라인 수업에서 지식을 응용 심화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어떤 정보 전달입니다. 행사는 주제 발표, 교육 모델 설명과 운영 계획 발표, 전문가 토론 등으로 진행한다. 정보 전달이죠. 그 다음 마지막, A대학은 이날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교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라고 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업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결제해 주세요 라고 구하는 글은 아닙니다. 그죠? 제가 이런 업무 했어요 라고 이렇게 보고하는 글도 아닙니다. 우리 행사할 때니까 협조해 주세요. 어떤 협조를 요청하는 글도 아닙니다. 그죠? 단순히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지금 정보 전달을 하고 있어요. 우리 대학이 이러한 것들을 운영할 예정이에요. 이런 행사 개최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전달하는데 누구한테 전달하느냐?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들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알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보도자료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상품의 특성이나 작동 방법 및 과정을 소비자에게 설명할 때 작성한다. 설명할 때. 자, 이거는 딱 봐도 설명문이죠. 그 다음 2번. 특정한 일에 관한 현황이나 그 진행 상황, 연구 검토 등을 보고하고자 할 때 작성한다. 자, 이거는 보고서죠. 그 다음에 3번, 정부기관, 기업체, 각종 단체 등이 언론을 상대로 자신들의 정보가 기사로 보도되기 위해서 작성한다. 보도자료네요. 그 다음 4번, 상대에게 내용을 전달하여 기획을 시행하도록 설득할 때 작성한다. 기획서네요. 그죠? 자, 이제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한 번쯤은 배웠던 이 문서의 종류들이 바로바로 떠오를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고문 한번 보겠습니다. 공고문은요, 기업이나 기관이 불특정 다수에게 일정한 사실이나 절차, 일정 결과 등을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불특정 다수에게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보도자료랑도 되게 비슷하다, 대상이 비슷하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 근데 목적이 달라요. 지금 보시면 사실이나 절차, 일정 결과 등을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들을 시행할 거야, 이러한 채용을 할 거야, 우리가 이러한 행사들을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해.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문서가 바로 공고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론에게 배포하는 문서라고 되어 있지 않다는 점들도 보도자료의 특징적인 차이죠. 자, 그래서 이 공고문 작성하실 때는 우선은 제목은 어떤 문서들이나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핵심적인 내용들이 보일 수 있게 합니다. 여기 오른쪽 보시면 한국관광공사 2024년 일반직 신입사원 채용 공고, 이게 제목이죠. 아주 명확하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공고의 목적이나 취지 같은 것들이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내용들이 뒤에 상세하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뭐 유의사항이나 문의처 같은 이런 부가 정보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고기간이나 공고일 같은 것들이 이제 문서 하단에 명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이 공고문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뭐 채용 공고를 통해서 너무 많이 확인을 하셨을 거고요. 다양한 어떤 공고문들은 지금까지 많이 접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다음은 환경부가 공지한 공고문의 서문이다. 다음 중 아래와 같이에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할 항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딱 공고문의 어떠한 작성 형식들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그 문제잖아요. 그죠? 자, 지금 내용을 보시면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입니다. 그죠? 지금 여기 보시면 환경부는 국제적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환경 이슈, 국제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환경 문화를 선도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한국환경문화와 함께 이 양성 과정 운영 중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목적을 알려줬습니다. 그죠? 본 과정은 이런 정보들을 부여하네요.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서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고 3주 동안 일반 환경교양, 환경정책과 평가기법, 분야별 환경 문제와 정책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내용과 어떤 교육의 선발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수료자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이런 국제기구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이런 혜택들도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0땡년 국제환경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여기 보면은 목적과 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개요를 지금 알려주고 나서 이제 아래와 같이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더 상세하게 이 모집 내용에 대해서 알려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4개에서 아래와 같이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아래는요. 진짜로 이 모집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실행 정보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그게 아닌 걸 고르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지원 자격과 제출 서류. 네, 이 부분은 되게 상세한 내용이니까 이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합격자 지원 사항 및 교육 내용. 이것도요. 사실 위에 어느 정도 좀 나와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도 더 세부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죠? 네, 세부 내용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원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이런 부분들도 세부 내용으로서 아주 중요하죠. 그죠? 네, 1번 보세요. 공고 배경 및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고 배경 및 목적은요. 여기에 이미 충분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쓸 때 이 공고의 목적 취지는요. 항상 제목 다음에 아래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주요 내용 이 부분이 채용 인원부터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이 아래와 같이라고 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은 이미 작성되어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고문의 작성 방식을 모르면요. 되게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제가 이런 거 안 알려드리고 문제 풀어오는 친구들 보면은 대부분 여기에 이제 지원 사항 및 교육 내용이 적혀 있어요. 네.
여기 지원사항 및 교육 내역이 적혀 있으니까 이것도 이미 말해줬기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피셋형의 문제랑은 다릅니다. 네, 피셋형의 문제랑은 다르게 정말로 이 공고문에 작성하는 방식 자체를 이해하고 있느냐, 실용문의 작성 방법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문제이므로 피셋형 같이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 네,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설명문은 대개 상품의 특성이나 사물의 성질과 가치, 작동 방법, 과정 이런 것들을 소비자에게 설명하죠. 그래서 상품 설명서 같은 거 있습니다. 뭐 금융상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이 각각의 상품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설명서도 있고요. 제품 설명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조립가구 같은 거 사면은 어떤 식으로 조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그런 절차들이 설명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바로 또 제품 설명서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런 설명서 같은 경우는 평서형으로 작성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글의 성격에 맞춰서 정확하게 기술해야 되는 것들은 모든 문서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확한 내용 전달을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도요. 모든 문서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네, 간결하게 작성하지 않는 걸 좋아하는 문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는 가급적 사용을 삼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네, 사실은 이런 제품에 들어가는 것들에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 전문 용어들은 최대한 삼가서 일반인들이 읽었을 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잡한 내용들은 도표를 통해 시각화해서 이해도를 높이죠. 이것도 기본적인 문서 작성법입니다. 그죠? 복잡한 내용들은 항상 도식화, 도표화 이런 것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일한 문장 반복을 피하고 다양하게 표현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런 것들도 기본적인 문서 작성의 특징입니다. 그죠? 문장을 반복적으로 쓰는 것들은 우리가 좋은 어떤 문장 표현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특징들 좀 이해하시고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땡땡 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귀하는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서 작성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제시된 문서, 이게 무슨 문서인지를 확인해야 되겠네요. 그죠?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신입사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말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문이 되게 길었는데요. 결국은 요약 정리하자면 이 문서가 무슨 문서인지 종류를 찾고 이 문서에서 지금 잘못된 작성 방식을 골라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사용 방법부터 이미 무슨 문서인지가 보이죠?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네요. 그죠? 너무나도 설명서입니다. 자, 뒤로 계속 이어나가면 네, 이렇게 기능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고요. 제품 사양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요. 네, 그 다음에 구성품들이 또 무엇인지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문에 적절하지 않은 설명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복잡한 내용은 도표화하여 정리하는 거 좋죠? 기본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상품이나 제품에 관해 설명하는 그림으로 정확하게 기술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전문 용어는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죠? 쉬운 용어로 써야 합니다. 그 다음 4번. 문장의 내용이 길면 내용 전달이 어려우므로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맞죠? 5번. 동일한 문장 반복을 통해 소비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동일한 문장은 우리 좋은 글쓰기에서 동일한 문장 반복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야 하는 건 맞는데 동일한 문장 반복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문장 표현에서 지양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된 것인 5번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레터, 이메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업무, 개인 간 연락,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 등을 위해서 사용되는 이것은 공식보다는 비공식적인 문서 유형입니다. 그죠?
제안서나 보고서 같은 이런 공식 문서를 전달할 때도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이메일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요. 업무상에서 사실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들이 거의 8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건 비공식적 문서이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 이거를 막 공식적으로 보존을 해야 된다든지 굉장히 엄격한 어떤 규정에 맞춰가지고 작성하지 않으면은 어떤 이것을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업무에서,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 쓰는 문서인 만큼 내가 좀 이 작성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예의에 맞게끔 비즈니스 매너를 지키면서 지금 작성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 이메일을 작성하실 때, 업무용 이메일을 작성하실 때는 업무의 사적인 내용들은 담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입니다. 너무 사적인 어떤 얘기들, 잡담들 이런 것들 쓰시는 거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외래어, 비속어, 말줄임, 신조어, 전문용어, 이모티콘 이런 것들 지양합니다. 그죠? 우리 요즘에 이모티콘 남용하는데 이런 업무적인 문서에서는요, 최대한 그런 구어적인 표현이나 아니면 너무 친근해 보이는 어떤 표현들을 이제 절제하시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발신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공식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공식적인 업무 사항들을 전달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반공식적인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업무를 하면서 메일을 많이 주고받는데요. 사실은 이 어떤 교수님 이러신 분들이요. 별명으로 이름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그러면 그 교수님이 누군지 모를 때 되게 귀여워 보입니다. 업무적인 어떤 느낌들이 들진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셔가지고요. 공식적인 업무를 위한 그런 지금 메일이라는 것들을 보여주실 수 있으셔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수신, 이거는 이제 보내는 사람, 그죠? 네, 그 다음에 참조, 이건 업무 관계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업무들을 수행을 할 때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 참조를 하죠.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지금 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메일 내용 중 메일 예전에 어긋난 부분을 찾아 바르게 지적한 사람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메일 예절에 어긋난 부분이 있대요. 그 부분을 바르게 지적한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자, 메일의 제목은 전화 매너 직장 예절 교육 프로그램 PPT 자료 요청입니다. 본인이 지금 뭘 요청하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제목 완전 좋습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인사했네요. 안녕하세요. 김경식 대리님, 마케팅팀 김수진입니다. 라고 이제 우선은 누구에게 보내는 거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매너 있게 밝혀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부를 묻고 있네요.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사무실에도 감기 환자가 속출하여서 지장이 많습니다. 일주일 동안 조퇴자의 결근자까지 늘어나는 바람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리님 사무실의 분위기는 괜찮기를 바랍니다. 네, 안부가 좀 기네요. 그리고 약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는 TMI도 좀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 이제는 본론이 나옵니다. 그죠? 이게 지금 이 메일의 목적이겠죠. 제가 이렇게 메일을 쓰는 이유는 이번에 진행하시는 직장예절교육 프로그램의 PPT 자료 때문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그 자료를 파일로 첨부하여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오늘 퇴근 전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다시 한번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라는 안부하고 감사합니다. 마케팅팀 김수진이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네요. 그죠?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본론은 2줄 반인데요. 안부가 지금 3줄이 넘어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비즈니스 메일을 적을 때에는 가급적이면 사적인 내용들은 삼갑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말하고자 하는 본론이 위쪽에 정확하게 올라와서 명확하게 지금 업무 목적의 내용들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비즈니스 메일의 기본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제목이 불명확함으로 명확하게 다시 적어야 돼. 제목 너무너무 명확했어요. 그죠? PPT 자료 요청하는 거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주제도 뭔지도 적혀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맞춤법이 틀린 곳은 없는지 검토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맞춤법 틀린 거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맞춤법에서 틀린 부분은 제가 읽을 때 있었다면 분명히 교정해 드렸을 텐데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핵심 내용을 먼저 작성하고 그 외의 내용은 뒤에 나열했어야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핵심 내용을 먼저 작성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 맞고요. 그 외의 내용은 뒤에 나열했어야지. 맞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나열을 하더라도 이거는 좀 축소시켜야 돼요. 그죠? 축소도 필요합니다. 어쨌든 잘못된 부분 지적하고 있는 건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경우처럼 거래처 등 외부로 발송하는 메일의 경우라고 했거든요. 그죠? 지금 보면 이 글은 마케팅팀의 김수진이요. 지금 김경식 대리님한테 쓰고 있는 건데 근데 직장 예절 교육 프로그램 자료를 지금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무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건 거의 내부 문서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외부의 거래처에 발송하는 메일은 아닙니다. 직장 예절 교육 PPT 요청하는 거, 그죠? 네, 내부적인 내용이고 아마도 인사팀 같은 데다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문 참조를 활용하여 내부 상사에게 함께 보고하는 것이 좋아 라고 했는데요. 뭐 이거는 우선은 딱 메일을 봤을 때도 굳이 내부 상사를 참조해가지고 이 업무에 대한 협조를 같이 구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지금 잘못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메일 작성 중 누락된 부분이 있는 걸 전송에 인지하여 메일을 2번 보낸 거 아니야? 이거는 뭐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메일을 2번 보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10가지의 문서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연습 문제들도요. 하나씩 풀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문서 종류의 목적과 특징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